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던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가락 마디마다 밀가루 반죽이 끼어 있었죠. 가스 불꽃은 파랗게 일렁이고 달구어진 팬 위에서 동그란 녹두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20번째 맞이하는 시댁의 설날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세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주걱을 놀리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숫자를 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20번, 20번의 새벽 4시, 20번의 기름 튀는 소리, 20번의 명절 아침, 그리고 단 한 번도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전 좀 더 두껍게 붙여. 저번처럼 얇으면 안 돼. 시어머니 박금례 여사의 목소리가 안방 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잠도 안 자시고 부엌을 감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습관이 된 것이었죠. 20년을 그래 오셨으니까요. 저는 네, 어머니 한마디를 삼키고 주걱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두껍게 붙이면 속이 안 익는다고 타박하시고 얇게 붙이면 또 이러시고 어느 쪽이든 내 잘못이야. 20년 동안 변한 게 없어. 불꽃 위에 올라앉은 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 소리가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눌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큰동서 김미숙이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미숙 씨는 밍크 코트를 입고 들어오며 향수 냄새를 풀풀 날렸습니다. 겨울 아침 냄새와 전 냄새가 뒤섞인 이 부엌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왔어요. 미숙 씨가 안방을 향해 화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을 들여다보며 저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아, 재수 씨는 벌써 다 하셨네. 역시 이런 거는 재수 씨가 적성에 맞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적성. 적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까요? 20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내 적성이라고. 손등이 트도록 설거지를 한 게 내 적성이라고. 미숙 씨는 앞치마를 두를 생각은 꿈에도 없는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거실은 금세 왁자지껄해졌습니다. 남자들은 TV 앞에 앉아 바둑이니 씨름이니 보고 여자들은 제가 차린 상 앞에 앉아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고 수저를 가져다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채우고 큰 시누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순자야. 잡채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더 간을 맞춰볼게요. 됐어, 됐어. 어차피 다 먹을 거잖아. 됐다고 하면서도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칭찬은 없고 지적은 있고 그 지적조차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마치 완성된 불만을 표현할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남편 박성민은 거실 한편에 조용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술잔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이도 알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인지. 제사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수저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상을 치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12시간. 오늘도 그렇게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 씨가 현관 신발장 쪽에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오더니 쓰레기 봉투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이거 버려야겠다. 제 고무신이었습니다. 낡고 밑창이 달아 있었지만 그것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결혼 첫 해 명절에 사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저 창피하게 이런 걸 신고 다녀?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에 쓰레기통에 버려. 미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쓰레기 봉투 위에 놓인 고무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20년이 됐어도 내가 신던 거야. 낡았다고 그냥 버리면 돼?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봉투에서 고무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 한편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박성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년 동안 그랬듯이. 1시간 뒤 설거지가 끝나고 모두 잠든 집안에서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시댁 마당은 겨울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앞치마는 여전히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얼룩, 잡채 국물 자국, 끝이 헤어진 끈. 이것이 2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 밖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서만큼은 그는 언제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편도 아니고 저의 적도 아닌 채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처럼.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몰라요.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훈련이 됐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씨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운데 들어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투 안에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화면에 딱 한 줄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연초 이사회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는 그 두 글자를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 박성민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라니. 남편은 이미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홀로 서서 방금 본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별빛 아래 기름 냄새 배인 앞치마를 두른 채 저는 처음으로 이 20년이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례 여사가 쓰러진 건 설날이 지나고 보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방에서 주무시던 미숙 씨가 소리를 듣고 나왔고 그 길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문자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이미 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신 게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명절에 부엌에서 그 냄새가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 내가 새벽 4시부터 부쳐낸 전 냄새가 어머니를 쓰러지게 했다는 거야. 20년 동안 그 전 드시면서 잘도 드셨는데 남편 성민 씨는 구석에 서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형 박성주는 1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상태는 뇌경색 초기. 빠르게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했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정기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큰형 집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인 자리였지만 미숙 씨가 주도하는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부터 정리해야 해요. 강남 아파트, 시가로 25억은 되잖아요. 어머니가 저러시기 전에 정리해두는 게 맞죠. 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어머니도 우리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셨잖아. 오래전부터. 저는 잠자코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 씨가 저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고 산 건 우리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어머니를 우리가 곁에서 챙겼어요. 작은 서방님 댁은 따로 나가서 살았으니까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재수 씨, 내가 틀린 말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기여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그래요, 어디 따져봅시다. 어머니 제삿날마다 저 혼자 전 부친 거,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난 거, 어머니 병원 모실 때 운전한 거, 그거 다 기여가 아닌가요? 그건 그냥 제 의무인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잠깐요. 왜요? 그 아파트 말인데요. 명예 확인해 봤어요? 미숙 씨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명의요? 어머니 명의지, 당연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입꼬리를 움직이지 않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그런 걸 새삼스럽게 떼요. 어머니 명의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보시라고요. 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 감췄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가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15년 전 남편 성민 씨가 어떤 말도 없이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생하니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서류 한 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랍을 다시 열어야 하는 날이 왔군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 당장 형님 댁으로 와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신문을 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 같은 것이. 형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미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출력된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강남구 5호동 5호 아파트, 전용 면적 168제곱미터, 소유자 이순자. 미숙 씨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재수 씨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님은 알았어요? 성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 두려움이 더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서, 그거 아파트 하나예요. 네. 강남 아파트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것도 확인해 볼 건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입이 벌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동서. 당신이 20년 동안 무시하고 밟고 지나쳤던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는 이틀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미숙 씨가 조용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순자 씨를 찾으세요. 저는 과일을 봉지에 담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6인실 맨 안쪽 자리.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평소보다 작아 보이셨습니다. 순자야, 왔냐? 네, 어머니. 과일 좀 가져왔어요. 됐어. 앉아봐. 저는 보조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숙이가 너한테 각서 받으라고 하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3명의 이전 각서,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성준이 쪽으로 넘기라고. 역시 이틀 동안 조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어머니는요? 뭐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다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형제간에 크게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남의 집 사람인 거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형님 댁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국제전화.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야 뭐. 엄마,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물어봐.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댁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다던데. 할머니 입원하셔서 재산 얘기 나온다는 거 알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저는 지훈이에게 이런 집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각서 쓰지 마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나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엄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죠? 때가 됐다. 남편이 아들에게 그 말을 했다. 저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빨간불. 제 앞에 줄지어 선 차들. 모두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뭘 알고 있는데? 그건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요. 나는 엄마가 각서만 안 쓰면 돼요. 엄마, 약속해줘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지키려 하고 있구나.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 나이에 아이가 먼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응, 알겠어.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먼저 캐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민 씨,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뭘 알고 싶어요? 전부요. 짧은 침묵. 남편은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각서는 쓰지 마요. 그건 지훈이도 그랬어요. 왜요? 그냥 쓰지 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는 그의 등을 보았습니다. 넓고 묵직한 등. 20년 동안 저는 이 등에 의지했는지 아니면 이 등에 가로막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성민 씨, 나를 믿어요? 그럼요. 그럼 나도 당신을 믿을게요. 조금만 더.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나와 혼자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찬장 위에 걸어둔 낡은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설날 밤에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그것. 저는 그 앞치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계속 두르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20년을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어머니가 늙으셨으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언제나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서는 못 써요. 그건 저의 것을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제 시간을, 제 땀을, 제 손마디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찬장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어걸지 않고 접어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에도 어둡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무표정하게 쏟아지는 그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셨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미숙 씨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셨거든요. 직접 저를 찾으신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6인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나머지 침대의 환자분들은 검사나 재활치료를 나가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창을 향해 비스듬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병원 마당에 앙상한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울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보조의자를 당겨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으셨습니다. 거기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고 봉투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만지고 또 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야,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 게 며느리, 순자야, 재수씨,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냥 이름 두자. 수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제일 못한 게 뭔 줄 아냐? 모르겠어요, 어머니. 너한테 못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손이 편지 봉투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숙이가 시키는 대로 너를 구박했어. 그게 집안이 편한 줄 알았는데 늙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잘못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열어봐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가 여러 장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글씨였지만 행간마다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성준아, 이 편지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읽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걸 끝까지 못 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다. 저는 손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결혼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가 생겼어. 겁이 났다. 그래서 박씨 집으로 시집을 갔고 그 사실을 평생 숨겼다. 성민이 아버지는 모른다. 성민이도 모른다. 내가 모른다. 나는 그게 미안해서 너한테만 잘해주려 했어. 내가 뭘 잘못해도 감쌌어. 내 아내가 뭘 해도 봐줬어. 그게 잘못이었다. 성민이 아내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 그 죄를 이제 고백한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머니, 응,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성준이는 감당을 못해. 미숙이는 더 못해. 내가 이걸 들고 가면 무덤 속에서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수야, 너는 내가 제일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그걸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저에게 차갑게 구신 이유, 그게 죄책감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미숙 씨 편을 드셔서 혹은 차남보다 장남을 더 아끼셔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준 씨 친부가 따로 있다. 어머니가 평생 그 죄책감으로 성준 씨를 감쌌다. 그 과잉 보호가 미숙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그 면죄부의 화살이 20년 동안 저를 향했다.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야, 때가 되면 어머니가 직접 성준 씨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꺼풀 밑에서 무언가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수야, 미안하다. 저는 대답하는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운 손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도 억울한 삶을 살았구나. 저는 그제야 어머니를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주차장에서 저는 잠시 차에 기대 섰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 성준 씨 친부가 따로 있다는 걸 미숙 씨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을 때 저는 저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나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어머니의 것이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켜자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성민 씨, 당신 형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남편이 잠깐 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아주 짧게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왜요? 그냥요. 궁금해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구나. 다 알면서 참고 있는 거구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귀국한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형님 댁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트렁크 하나와 작은 서류 가방. 아이는 3년 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덩치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안겼습니다. 32살 된 아들이 안겨오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죠?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아니, 나는 괜찮아. 배고프지? 밥 먹어. 지훈이는 밥상 앞에 앉아 국을 먹으면서도 서류 가방을 무릎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거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버지 성민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더니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있어야 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영문 서류들, 계약서, 이체 내역, 회계 보고서. 아빠, 이거 큰아버지 회사 지난 15년 계약 내역이에요. 성민 씨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 왜? 때가 있는 거야. 지훈이가 숨을 한번 내쉬더니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전 KJ개발 하청 계약금 건이에요. 3억 횡령. 아빠가 덮어준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횡령. 3억? 그리고 남편이 덮어줬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파일을 들고 있는 채로 제 시선을 받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순자 씨, 형이 그때 그 돈 쓴 데가 있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어떤 사정이요? 남편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박 빚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성준 씨가 도박을 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회사 돈 3억을 횡령했다. 그리고 남편이 그걸 알면서 덮어줬다. 이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20년 동안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요? 모를 것 같아요? 지훈이가 파일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각서 서명 요구하기 전에 큰어머니가 이미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하러 갔다 왔어요. 여기 기록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각서 이야기가 나오기 사흘 전, 선제 움직임이었다. 미숙 씨는 어머니가 쓰러지기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서류였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엄마, 아빠 회사가 작은 무역회사인 거 알죠? 응. 이게 그 무역회사 법인 등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JK건설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민. 설립자본금.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고 읽었습니다. 또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이게 맞는 거야? 네, 엄마. JK건설개발. 대한민국 건설업계 시공능력 상위 10위. 제가 뉴스에서 이름을 들어본 그 회사. 제 남편 박성민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알면 달라질 것 같아서. 뭐가요?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게 좋았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인은 내가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대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숨겼다. 20년 동안 지훈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고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회사가 당신 계열사 하청이라는 것도 알았죠? 응. 그 돈으로 성준 씨가 살고 있다는 것도. 응. 미숙 씨가 나한테 갑질해도 다 알면서 내버려뒀던 것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미안해요. 당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내 편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다음에는 내 편이어야 해요. 알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하나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미숙 씨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팔순 잔치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미숙 씨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일가 친척 60여 명을 부르고 뷔페를 차리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숙 씨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작은 서방님 댁에서 반씩 내야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반씩 내는데 결정은 당신이 다 하는구나. 그날 아침 저는 1시간을 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조용한 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지훈이가 미국에서 사다 준 크림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저는 다시 베이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연회장에는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일일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미숙 씨는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남자 친척들과 어울려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제 옆에 서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조심해요. 큰어머니 표정이 좀 이상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요 며칠 동안 너무 조용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끄셨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숙 씨가 와인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웃고 먹고 떠드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미숙 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아, 이 눈빛이 나오면 반드시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미숙 씨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6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미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려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팔순 잔치에서 집안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어서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느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작은 서방님 댁 재수 씨가 어머니 재산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몰래 바꿔치기를 해놨어요. 이 집에서 20년 얹혀 살면서 남편 뒤에 숨어서 어머니 노후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입술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얹혀 살면서 가로챈 거예요. 재수 씨, 맞죠? 부정할 수 있어요? 미숙 씨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0여 명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찰싹 붉은 와인이 제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천천히 옷감을 타고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충격. 미숙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미끄러졌네. 재수 씨 그 옷 어차피 싸구려잖아요. 그냥 버려요. 킥킥거리는 웃음이 한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미숙 씨 편의 친척 몇몇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아니, 눈물이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전부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요, 다들. 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재수 씨 본색이에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붉은 얼룩이 번진 블라우스를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저는 거울 속 저를 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절대 울지 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나와요. 아빠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무슨 문자? 회장님, 오늘 창립 20주년 행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 입장 시작합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창립 20주년 행사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한가운데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훈이 옆에 서서 조용히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 성민 씨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내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젖은 블라우스 위에 재킷을 걸치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을 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때 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지훈이가 사다 준 크림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이 옷을 몸에 걸쳤습니다. 어깨에 선이 반듯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20년 동안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살던 여자가 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뜻이지 안 어울린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오늘 가야 해요? 당신이 결정해요. 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어서 넣어두었던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기름 얼룩, 잡채 국물 자국, 헤어진 끈. 20년의 흔적이 배어있는 천 조각. 저는 그것을 다시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앞치마를 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서울 강남의 JK건설 개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장. 호텔 그랜드 볼룸을 빌린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부동산업계 주요 인사, 기자들, 정관계 인사까지 2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김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자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 호칭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회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행사는 10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형님 댁 거실. 미숙 씨가 TV를 켜다가 뉴스 화면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경제 채널에서 JK건설 개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시공능력 7위 JK건설개발이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성민 대표이사 회장이 단상에 올랐으며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TV 화면 속에 박성민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200여 명이 앉아 있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크림색 원피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차분하고 품이 있는 얼굴. 미숙 씨가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게 누구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룹 설립 당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신 최대주주이자 공동 창업자 이사장 이순자 여사를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숙 씨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행사장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200여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입니다. 짧은 소개였습니다. 화려한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처음 시작 자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편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저는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조금 났습니다. 박수도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밖에서 일하는가 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이 20주년이라는 건 제게도 20주년입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이름을 걸고 일하려고 합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형님 댁. 미숙 씨 옆에 성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TV 속에서 이순자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성민 옆에 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준 씨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TV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여자가 이사장이라고? 작은 서방님이 JK건설 회장이라고?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 성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횡령건도 덮어준 거잖아. 그 회사가 동생 회사니까. 그렇죠? 여보. 성준 씨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감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 그게 말이 돼? 미수가. 성준 씨가 낮고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나 이혼하자. 연회장에서 행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이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웃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해요. 오늘은 내 날이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배기에 작은 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 한쪽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고 지금 그 텃밭에 저는 쪼그리고 앉아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름 얼룩이나 설거지 물이 튀는 것보다 흙이 묻는 건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커피 냄새도 났습니다. 현관 쪽에서 슬리퍼 소리가 났습니다. 커피 가져왔어요. 남편 성민 씨였습니다. 머그잔 2개를 들고 텃밭 옆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이건 새 앞치마입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것. 연두색 줄무늬에 앞주머니가 달린 20년 묵은 그 낡은 것과는 다릅니다. 머그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어머니 박금례 여사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집이 아니라 차남 부부 곁으로 오신 것은 어머니가 직접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준 씨와 미숙 씨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형님 댁 분위기가 뒤집어진 뒤 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야, 나 너네 집에 가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에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세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안방에 계십니다. 아침마다 제가 미음이나 부드러운 죽을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는 꼭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야, 미안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짧은 대화. 하지만 20년의 무게가 담긴 대화. 저는 그 2마디가 이제는 편안합니다. 더 이상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다. 지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텃밭을 뛰어다니고 성민 씨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저는 쌈 채소를 씻습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없지만 그 소란이 싫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하고 지난 토요일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행복. 이 단어를 입에 담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응, 행복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수신인 이순자, 발신인 김미숙. 저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구나. 미숙 씨 근황은 지훈이를 통해 가끔 들었습니다. 성준 씨와 이혼 후 전셋집에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 씨는 JK건설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횡령건은 조용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들고 온 서류가 검찰에 넘어갔으니까요. 성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부엌 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부를 썰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좁은 부엌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읽을 거예요? 남편이 찬장 위에 봉투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워요, 아직도? 저는 두부를 썰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지쳤어요. 그 사람을 향해 감정을 쓰는 일 자체가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 에너지를 저한테 쓰고 싶어요. 남편이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저는 두부를 다 썰고 도마를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봉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열지 않은 채로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사온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새 앞치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밝은 색으로 골랐습니다. 실용적이고 품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쪽지 하나를 써서 쇼핑백에 끼웠습니다. 이거라도 하고 살아. 밥은 굶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우편함에 쇼핑백을 넣어 등기로 붙였습니다. 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이 제 감정의 자리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텃밭에 다시 나갔습니다. 상추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가늘고 연한 초록빛이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저는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밥 먹자고. 응, 지금 가요. 저는 일어서면서 새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연두색 줄무늬에 흙이 조금 묻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엌에서 생긴 얼룩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리에서 생긴 얼룩이었으니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지훈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오늘 온다고 했던가. 문 앞에 잠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20년 동안 없었던 것. 그냥 이 소리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나를 채우는 것도 분노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심고
내일 그 상추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히는 것. 그것이 제가 찾아낸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가는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이름은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